네, 자, 전산회계 1급 제107회 기출문제 풀이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백데이터는 이론 시험에 첨부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론 시험 볼 때도 이거 필요합니다. 수험번호 2111, 몇 개요? 6개? 2, 그 다음 이름 설치 눌러주시고, 그 다음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번호 1219번, 주식회사 세무사랑입니다. 자, 1번부터.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 자, 지문이 길죠. 이거 참 읽으려고 하니까. 자, 자산은 자산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그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현재 사건이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산의 대표적인 거 외상매출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상매출금은 현재 사건의 결과가 아니고 과거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틀린 겁니다. 과거 사건이 결과로 나중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 돈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부채하면 외상매입금 생각해 보시죠. 외상매입금은 과거 사건에 의하여, 맞죠? 과거에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여기까지 맞습니다. 돈이 나갈 겁니다.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의무이다. 현재 우리가 책임져야 될, 현재 시점에서 부담하는 경제적 의무입니다. 이거 안 갚으면 법적으로 조치 들어오겠죠. 그래서 현재 부담해야 할, 요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수익은 자산이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대표적인 게 직원들 급여를 줬다. 그러면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이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이 증가. 급여가 아니죠. 급여는 비용이죠. 상품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어. 상품 매출이익, 매출 총이익, 자산이 유입, 현금이 들어오거나 또는 우리가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본이 증가,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자본은 늘어났죠.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니까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이 증가로서 지분 참여자에 대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우리가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래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계산하는 데는 요거는 뭐예요? 전혀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3번이 정확한 정답이 일단 되고요. 4번 비용, 아까 말한 급여. 급여는 자산이 유출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이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이 감소로서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를 제외하며, 이것도 마찬가지 주주 배당금 준 거는 제외하고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손은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차손, 대표적인 게 외환차손, 환율에 따라서 손실을 본 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차손은 포함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영업의 비용도 비용으로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1번 문제가 이번 107회 시험에서 아마 이론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지 않나. 1번 풀고 나서 아마 멍 때렸을 것 같아요. 하면 이런 거 패스하고 2번부터 건너가서 시험 볼 때 나중에 시간 나오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하고. 자, 그 다음 기말 재고 자산이 수량 결정 방법. 기말 재고 자산에 결정해야 될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량, 재고가 그대로 있느냐. 그 다음 단가. 자, 우리가 앞에서 2급에서부터 배웠던 선입, 선출법, 후입, 이동평균법 이런 것들은 단가를 먼저 들어온 걸 하느냐, 나중 걸 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하느냐. 단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재고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고가품을 취급하는 데는 매일매일 수량을 체크를 하는데, 마트 같은 데, 편의점 같은 데는 매일매일 재고 파악 못 하죠. 그런 데는 월말에 날 잡아서 실질 재고 파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이니까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요 두 가지 나하고 마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 2급에서 배웠던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이거는 제가 밑에 참고로 설명을 붙여놓은 건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표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자, 당좌 수표, 이거 당연히 뭐예요? 현금성 자산이죠. 그 다음에 타인 발행 수표. 당좌 수표도 다른 사람이 발행한 걸 받은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압 수표. 이거 다 현금으로 처리하죠. 근데 선일자 수표. 이거 뭐냐면
시중에서 지금 많이 씁니다. 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개인 기업들이 있죠. 개인 기업들은 가계수표를 씁니다. 제 주변에 친구들도 사업하는 친구들 보니까. 근데 3월 5일 날 수표 대금 결제를 해주는데 날짜를 3월 30일로 끊어버려요. 야, 오늘 3월 5일인데? 근데 3월 30날 발행한 걸로 하는 겁니다. 미래의 날짜를 땡겨서 발행일자로. 이걸 선일자 수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발행일자를 실제의 발행일보다 뒤의 날짜로 기재하고 그래서 상도 이상 사람들이 요 날짜 되기 전에 은행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 3월 5일 날 발행하는데 3월 30일 요거를 미리 3월 10일 날 은행에 갔다. 그럼 이거 당연히 부도수표가 되거든요. 자기도 손해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선일자 수표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것이면 매출채권 받을 어음으로 그러니까 어음 대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가계수표를. 그래서 선일자 수표다. 그러면 받을 어음으로 정부에 적는다는 우리가 반대로 발행해 줬으면 지급 어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매출채권이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4번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보유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유형 자산을 분류한다. 아니죠. 보유 목적이 투자 부동산이 있죠. 투자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면 요거는 뭐예요? 투자 자산입니다. 그다음에 이 개발업체, 부동산 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다 하면 그건 재고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보유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산 분류 달라진다는 거 1번은 틀렸고요. 유형 자산이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 유형 자산 취득할 때 들어간 제 비용 전부 다 자산에 더해주죠. 2번이 일단 정답은 나왔고요. 유형 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발생 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자본적 지출이면 엘리베이터 설치했어 건물에. 그러면 건물이라는 자산에 더해주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자 3번은 틀렸고요. 모든 유형 자산은 감가상각을 한다? 아니죠. 토지, 땅 낡았다 버려라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이 단기 매매 증권 관련 자료이다. 주식회사 한국이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영업의 손익이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 보면 주식을 사고 팔고 평가하고 막 배당금도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영업의 수익 또는 손실로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취득원가 50만 원인데 기말 공정가액은 70만 원, 20만 원 올랐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플러스 20만 원. 자, 평가 이익이 생겼어요. 근데 비사 주식이 취득원가는 30만 원이고 공정가액은 10만 원. 10만 원 떨어졌어요. 그럼 마이너스 10만 원. 이거는 평가 손실. 자, A사로부터 배당금 5만 원을 받았습니다. 배당금 수익,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거 다시 5만 원 더해줘요. 자, 단기 초 25만 원에 취득한 C사 주식을 단기 중 30만 원에 처분, 5만 원 이익 받죠? 그럼 다시 5만 원 더해줍니다. 그러면 총 20만 원의 영업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사채 문제 나오면 싫어하죠. 그러면, 자, 요거는 교재, 이론 교재에 있는 거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사채 할인 발행했을 때 표입니다. 자, 다음 중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지금 이거 할인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액면이자는 동일하다. 액면이자가 뭐냐? 표시이자 또는 액면이자 10%. 사채, 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 이자입니다. 근데 사채는 회사가 부도나면 종이 쪼가려야 되니까 시중 이자보다도 조금 더 줍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주느냐? 이자는 10% 주지만 시장 이자가 한 12% 돼. 그럼 한 10%니까 2% 더 준다 치자. 그럼 2%를 어떻게? 100만 원짜리 사채를 95만 1,964원. 다시 말해서 48,037원을 돈을 요것만 받습니다. 요거 뺀 요 금액만 받습니다. 그러면 사채를 우리가 샀어요. 채권을. 그러면 이자 따박따박 10% 들어오고 채권은 나중에 돈은 95만 1,963원만 주고 나중에 이게 3년 지났어. 그러면 그때는 100만 원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득은 유효이자는 요거 3년치 10만 원씩 30만 원에 요
37원까지 다 더한 34만 8,037원. 그래서 요거를 유효이자율 12%로 본다라는 소리가 이 말입니다. 대학교 가면 요 뒤에 유효이자율 퍼센트별로 쫙 나와 있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액면이자, 표시 액면이자 매년 10%니까 쭉 100만 원에 10%쭉 똑같습니다. 동일하다, 옳은 것. 자, 정답은 일단 나왔고요. 자,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사채의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 시 발행 차금이 상가액 또는 환입액은 매년 감소한다. 자, 여기 보세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 14,200, 15,000, 17,000 점점 어떻게 증가하고 있죠. 2014, 15, 16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감소한다, 틀렸죠. 증가한다. 할인 발행을 했든 할증 발행을 했든 차금 상각은 매년 증가합니다. 그 다음 장부가액 보세요. 장부가액도 매년 금액이 커지고 있죠. 자, 요거 두 개는 무조건 할인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매년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유효이자는 좀 달라요. 이거는 할인 발행일 때는 점점점 금액이 커져요. 근데 할증 발행일 땐 작아집니다. 반대로. 요것만, 그러니까 요거를 시험 볼 때 이거를 우리가 작성할 시간 없잖아요. 머릿속에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액면이자는 항상 동일하다. 나머지는 전부 다 증가한다. 할인 발행일 때. 유효이자든 상각이든 장부 금액이든. 단 할인 발행일 때, 할증 발행일 때는 얘만 배신 때린다. 떨어진다. 요것만 딱 기억을 해 두셨다가, 자, 봅시다. 그럼 요건 틀린 거 알겠죠? 사채를 할증 발행할 경우 매년 유효이자는 얘만, 요때만 반대라 그랬죠. 감소한다. 사채 발행 시 발행가액에서 사채 발행비를 차감하지 않고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한다. 발행할 때 사채 발행 비용이 들어가요. 회사에서 은행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우리 사채 채권 발행 거기서 돈 수납하고 대신에 수수료 줄게요. 발행 비용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차감합니다. 자, 차감 계정 차감하지 않건데 차감하고, 그래서 차감 계정으로 처리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사채 문제만 나오면 일단 이런 요령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중 계정공업과 자본 항목의 분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 이건 보너스 문제죠. 쫙 보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 맞아요. 이거 계정 가공 및 정기 등록 메뉴 클릭해서 보면 됩니다. 올바르게 연결한 거.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려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과 관련된 돈 더 받은 거니까 자본잉여금 요거 틀렸고요. 자기 주식 자본 조정이에요. 요거 틀렸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또는 이익 손익이니까 기타 포괄 손익 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이론 시험 1번에 이어서 요 8번 문제가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좀 특이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유형 자산이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을 경우 단기 순이익과 차기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 자, 항상 예를 들어서 생각하세요. 건물로 해야 되는데, 건물로 기록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수익적 지출, 수선비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안 해, 자, 수선비로 하면 이건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비용이 많아지면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순이익은 적어지죠. 그래서 과소, 이 둘 중에 하나가 단기고, 그 다음에 차기에도 영향을 준다? 어떻게? 만약에 이게 건물로 됐으면 내년도에 뭐가 생기겠어요? 감가상각비가 생기죠.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비, 비용이 늘어납니다.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어떻게? 줄어들어야죠. 근데 이걸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안 하고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원래 내년에는 이게 감가상각비가 적용이 되면 이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가 된 거죠. 과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매몰 원가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요즘 종종 나오는데 제가 이론 설명할 때 교재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자, 매몰 원가. 대학교 수업료 4년치, 빨리 취업해서 4년간 학자금 대출. 이게 매몰 원가에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갚아야 돼. 졸업장 다시 반납하고 수업료 돌려주세요 할 수는 없죠. 자, 이미 이거는 들어간 거
빨리 돈 벌어서 갚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 자, 그리고 요거는 회수할 수 없으니까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 없고 앞으로 일이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로 따지면 기계장치를 몇 년 전에 산 거. 산 거 어떡할 거야? 그대로 뭐 갖고 가든 많이 고쳐서 쓰든 해야죠. 기회비용 또는 기회원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피자, 치킨 둘 중에 어느 걸 먹을까? 어느 걸 먹음으로써 그 경제적 효익이 가장 클까? 포기해야 하는 다른 대안들이 경제적 효익 중 가장 큰 거. 기회비용입니다. 어느 걸 하나 선택했을 때 자, 따져봐야 되겠죠. 자, 매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전기 승용차 구입 결정을 하면서 사용하던 승용차 처분 시 기존 승용차의 취득원가. 이걸 뭐 팔든 어떻게 하든 이미 그 전에 사들인 취득원가는 매몰원가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건 매몰원가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과거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원가로 향후 의사결정을 통해 회수할 수 없는 취득원가, 매몰원가 맞습니다.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의 폐기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기계장치 취득원가. 자, 이거를 폐기하겠다 기계장치를. 근데 이미 취득한 원가 장부에서 어쩔 수 없죠. 과거에 이미 취득한 거. 매몰원가 맞습니다. 공장이 원재료 운반용 화물차를 판매 제품이 배송용으로 전환하여 원재료 운반을 판매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새로운 그런 화물차 하나가 더 있어야죠. 화물차에 취득하는 금액. 이거는 과거가 아니죠. 미래에 이거를 선택함으로써 얘를 이렇게 바꾸고 새로 처리한다. 그러면 효용 가치가 어떻게 될까? 기회 원가입니다. 기회 비용. 그래서 4번은 매몰 원가하고 상관이 없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에 이미 결정이 나버린 거 그것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10번 문제. 다음 중 제조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간접 원가, 제조 간접비라고 그러죠. 제조 간접비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이지만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문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의미한다. 조선소에 가면 배 여러 개 만들죠. 근데 여러 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거는 직접 추적할 수가 없으니까 일정 비율에 따라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죠. 자, 이거 맞는 말이고요. 조업도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원가가 증가하는 원가. 변동비, 재료비, 원재료 생각하면 됩니다. 재료비. 자, 직접 재료 원가와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여기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생산량이 들어가면 여기 늘어나죠. 자, 고정 원가, 고정비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고정 원가가 감소한다. 단위당입니다. 임차료 100만 원 나가요. 자, 마스크 생산 공장에서. 근데 마스크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임차료는 생산 수량으로 나누게 하면 단위당 마스크 개당 고정비는 어떻게 감소? 맞죠. 자, 변동원가, 변동비, 재료비.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재료비도 같이 증가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단위당 변동원가, 총 원가는 증가하는 거 맞고요. 단위당 항상 일정하죠. 재료비는 10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단위당, 개당 재료비는 증가한다? 아닙니다. 일정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주식회사 대하는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투입되는 경우 완성품 환산량. 간혹 가다가 보면 월말 제공품을 평균법으로 전체를 계산해라 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건 이미 완성된 수량에다가 여기 완성 수량 1800이 있죠. 요거는 미완성품이라고 그러죠. 기말 제공품. 요거를 완성된 걸로 환산해서 두 개를 더하면 바로 그게 뭐가 되느냐. 요거를 완성품 환산량이라 그럽니다. 완성된 거와 미완성된 것까지 다 완성된 걸로 환산했을 때 지금 구하라고 한 건 요겁니다. 근데 재료비와 가공비를 따로따로 계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월말 제공품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월말 제공품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요거 두 개를 계산했을 때 몇 개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재료비부터 보겠습니다. 완성품 수량 몇 개예요? 1800개. 1800개 더하기 월말 제공품 환산량. 월말 제공품 300개 완성도는 70%인데 재료는 공정 초기에 100% 투입됐다고 그랬습니다. 모두.
그러면 완성도를 제로비는 100%로 봐야 돼요. 그러면 300개. 그러면 얼마예요? 2100개. 자, 나왔고요. 그 다음 가공비. 완성품 수량 1800개. 더하기 완성도 70%. 37은 21. 210개. 그러면 2010개. 자, 가공비는 2010개입니다. 완성품 환산량이. 그러면 2100개 다 있고요. 2010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공식은 이론 교재 가면 있습니다. 평균법. 자, 됐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요것도 제가 제공품 계정하고 제품 계정을 양식을 갖다 놨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 건 아니고요. 자, 다음은 제조기업이 원가 관련 자료이다. 매출 원가 금액으로 오른 것. 매출 원가는 제품 계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제품에 완성품 더하고 기말 제품 빼면 매출 원가. 우리 매출 원가 공식 있죠? 전산학의 2급에서 배운 기초 상품 제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 200 마이너스 기말 상품 제고액 같습니다. 원리는. 그런데 요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완성품. 이거는 우리가 직접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공장, 제공품 계정은 공장이죠. 자, 기초 제공품. 여기, 여기 있죠. 50만 원.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환자비 다 들어간 걸 뭐라 그러냐.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러죠. 단기 총 제조 비용. 여기 150만 원 있습니다. 이쪽에 재료비 있지만 노무비, 경비, 제조 환자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 겁니다. 150만 원. 그럼 얘는 뭐냐? 이거는 어디 갔어? 예. 요거는 그냥 함정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기말 제공품. 여기 있죠. 130만 원. 130만 원. 빼면 나머지가 완성품입니다. 그러면 요거 200만 원. 자, 차변 대변은 같아야 되니까 200만 원. 그러면 빼면 70만 원. 단기에 이 회사 공장에서 만든 게 70만 원어치 완성했습니다. 요 완성된 거는 요쪽으로 옮겨오죠. 자, 70만 원. 이제 팔아야죠. 자, 지난달에 팔다 남은 거 기초 제품 80만 원. 그러면 150만 원이죠. 합계액이. 자, 차변 대변은 같아야 되니까 150만 원. 자, 팔다가 안 팔린 거 기말 제품. 예, 여기 있네요. 30만 원. 빼면 나머지는 팔렸다는 소리죠. 팔렸는데 원가로 지금 기재가 된 거니까 120만 원. 이게 매출 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계정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서 시험 볼 때 T자 계정 2개 확 그려서 요거 요런 식으로 지금 대입하는 게 시간 제일 절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되고요. 자, 그다음 13번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그럼 면세 대표적인 것들이 기초생활 필수 농수축산물, 수돗물, 연탄, 여객운송 영역, 단 요거 조심해야 될 거 마을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입니다. 근데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이거는 기초생활 필수 제화가 아니죠. 특히 요즘은 택시 요금이 왕창 올라가지고 KTX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면세품이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 보면 부가세 다 주고받습니다. 자, 그 다음 국민후생 관련 의료, 보건, 병원에 가면 부가세 없습니다. 그 다음 교육, 학원 여러분 부가세 낸 적 없을 겁니다. 정부 인가를 받은 학원들. 자, 그 다음에 문화 관련 도서,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이외에 그 여성들을 위한 그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대여 용역 아까 면세 맞죠?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요거 전부 다 특별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원, 교육 용역 아까 면세 맞죠?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이 여객 운송 요거는 면세에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4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조금 어려운 문제죠. 간이 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 신고일에 속하는 달이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요 4번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 폐업 신고 이런 거는요. 예를 들어서 3월 5일 날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 그럼 3월 25일이죠. 3월 30일. 3월 30일, 3월 말 기준 그 다음 달
25일 이내, 그러니까 4월 25일까지만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요거 1번은 맞고요. 4번 먼저 보겠습니다. 폐업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폐업일로부터 만약에 3월 5일 폐업하게 됐어. 그러면 그 말을 지나서 다음 달 2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그러면 3월 30일에 해야 된단 말이 되죠. 요거 틀렸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4번이 정답이 되고요.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 사업자 개인들 예정 확정 1기 2기에서 1년에 4번인데 자, 확정 신고를 할 때는 예정 신고 시 신고한 과세 표준은 제외하고 확정 신고 시 것만 하면 됩니다. 자, 맞고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우리 3개월 단위로 과세 기간을 정하죠. 종료일로부터 그 다음 25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법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 자, 사업자 등록증 법인 사업자입니다. 일반 사업자 말고 사업 종류의 종목이 바뀌었을 때 이거 당연히 신고 정정 신고해야 되고요. 상호 바꾸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사업장 이전할 때 주소가 바뀌면 이것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공제서 발행할 때 주소가 안 맞으니까. 근데 주주가 변동되었을 때 그럼 맨날 바꾸게요? 삼성전자 주식 대한민국 뭐 몇백만 명이 갖고 있다 그러는데 주주가 변동됐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 정정하진 않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합격자 발표가 107에 나왔는데 이론 시험에서 이제 불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론 시험 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 최소한 15개 중에 10개는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실무 시험에서 10개 이상 10개도 못 맞으면 실무에서 그만큼 어려워지니까 이론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기 박쌤 전사님이 네이버 카페에서 질문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유튜브에서 질문하는 것까지는 제가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귀찮더라도 등업 이런 거 없습니다. 한번 가입만 하면 모든 글 읽을 수 있고 쓸 수가 있으니까 질문 답변이 한 40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 화질이 흐려요 하시는 분 여기 톱니바퀴 이거 클릭해서 지금 이게 4K급으로 찍은 거라서 고화질로 HD 고화질로 보시면 깨끗할 겁니다. 여기 오면 빠르게 볼 수도 있고, 예, 그거 참고로 하시고. 자, 수고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실무 시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